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헌재 판결의 의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에 출근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4든 5대 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헌법재판소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는데 이게 파면 결정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사필 규정,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8분 중에 반반으로 어떻게 보면 4대 4로 나뉘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6명까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 탄핵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던 MBC 박문진 이사진이라든가 KBS 예. 이사선임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지금 현재의 그 소송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산적했던 현안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아주 힘이 실리게 됐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대 4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적법하냐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다만 하나의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 방송통신위원 3명 추천할 의무가 민주당에 있는데 1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너무 헌재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준숙 위원장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적법성 문제거든요. 일단은 판단을 내용을 보면 헌재의 헌법 해석 판단이 두 갈래로 나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인 체제, 이거 정말 적법성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재에서 기각 결정 내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겠죠.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 방통위 관련된 법령의 입법 취지를 한번 고려해 본다면 저는 그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 둔 이유 자체가 방송통신의 장악을 정권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합의제라고 한다면 2명의 그런 위원들로만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적어도 3인 이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간과한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는 4대 4로 동수가 되었지만 추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헌재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설령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표현 자체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짧게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헌재 판단은 헌재 판단대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헌재의 판단은 이게 위헌이냐 탄핵할 정도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4대 4로 나왔으니까 의결 정족수를 못 갖췄을 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방통위의 행위, 2인 체제의 결정 행위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또 저는 또 따로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원에서 지금 엇갈림 판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거는 한 번 더 그 행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한 번 더 따질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소식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지금 야당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글쎄 이제 뭐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탄핵안 의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뭐 그 헌재에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내용을 뭐 따지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얘기할 계제도 아니지만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했잖아요. 이틀 동안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뭐 위헌 위법 사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더더구나 임명되기 전부터 임명하면 탄핵한다고 자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명하기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냥 탄핵 자체가 목적이지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무슨 위헌 위법 사실이 있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임명하기 전부터 계속 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임자들 두 사람이나 탄핵안을 발의하니까 그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퇴했습니다. 두 명이나. 그래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정말로 정략적인 목적이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헌재가 이와 같이 5개월 이상 끌어서 결론 내렸다? 저는 너무나 좀 이건 뭐랄까 물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뭐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야당도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헌재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너무 뻔하잖아요. 정략적인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땐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뭐 그런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견제나 압박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좀 저 방송 장악 논란이라는 게 자꾸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좀 뜨악한데 그러면 그 민주당이 집권했던 기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때는 저 민주당에서 방송을 장악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장악했으니까 우리처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한다. 뭘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면 뭘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뭐 MBC나 KBS 이 사진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예. 그게 지금 이 사진을 교체하면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이어서요. 또다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8건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후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역풍 지적도 맞을 수 있어요.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라는 거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 것이 계속 거부가 되고 기각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의도가 이 자체의 엄중함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은 존재하고요. 예.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 야당의 어떤 책임성, 신뢰성에 흠결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나 향후 공직선거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야당이 탄핵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수단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수단이다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김 전 장관과 공개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한 김 전 장관 증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3명, 넷,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떤 진실 공방을 벌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김 전 장관이 어제 나와서는 뭐 포고령 1호 내용이라든지요 또 최상목 쪽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두둔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약간 의문을 가졌던 부분 중에 조금 확실하게 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은 약간씩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바뀌냐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나왔던 얘기와 또 중간에 나왔던 얘기 그리고 지금 어제 했던 약간씩 바뀐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로 작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뭐 포고령 문제, 작성자 문제는 누구였는지 확실치 않았는데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꼼꼼하게 검토했냐 아니냐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건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 확실하게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쪽지 같은 경우도 어떤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대통령한테 받았을 수도 있다 얘기했고 그러나 또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엇갈렸는데 어제 김용현 장관이 들어 얘기하니까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었다. 그러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전한 것은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무자가 전했다는 것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김용현 장관이 뭐 큰 책임을 부담하기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앞으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최종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감경되는 가벼워지는 뭐 그런 것일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외에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죠.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자신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네, 앞서서 이제 김 전 장관 측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를 했고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입장이 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집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진술을 할 때는 대통령의 담화나 발언이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의 담화나 발언이 나오니까 긴급하게 본인이 처음에 말했던 것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수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엉성한 말맞추기 시도가 어제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왜 우리가 그 TV 보면 이심전심 게임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 뭐 첫 키스는 어디서 했어? 뭐 그러면 뭐 서로 동시에 얘기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얘기하면 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이렇게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나? 왜냐하면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맞추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저는 보였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임했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나와서 서로 간에 어떤 말을 맞추려는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복수의 군 장성의 증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부인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증인이 특전사령관 각종군으로부터 괜히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발언이 결국 국회 무력화, 입법부 무력화의 한 중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다고 지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와 같은 해명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명하셨던 김영훈 전 대법원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은 던져버려라. 한마디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했던 조사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라라고 했던 것으로 최근에 있어서도 특히 법정에서의 직접 신문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임의로 진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어떤 그 압박에 의한 진술이 왜곡됐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장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둡니다. 물론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앞으로의 어떤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만 저와 같은 그 진술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어떤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도 그 맥락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신빙성의 판단, 누구 말이 맞는지의 판단,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정,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 주장을 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청문회나 이렇게 알려진 사실, 군의 입장이랑은 또 되게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진실 공방인 것 같아요. 진실을 가려내는데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부분에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이거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법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서로 뭐 유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나마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 심리 기일상 유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 다음에 2월 초죠. 2월 4일이죠. 예. 2월 4일에 각종 사령관들에 대한 진술 증인 신문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현 장관의 진술 자체, 증언 자체가 곧바로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측은 말을 했다, 한쪽은 이렇게 들었다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부분을 유의 있게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의 진술, 누구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 증명이 더 높은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을 장관님이라고 부르면서 직접 신문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말에 뭐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 뭐 직접 신문에 이렇게 나서는 모습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본인도 사실 그 피청구인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직접 저렇게 정말 주도적으로 신문하는 모습을 보면 일단 저는 저걸 보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무리하다 얘기했는데 저 정도면 본인들이 다 경험한 것, 본인들이 뭐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었던 얘기를 그냥 하는 거니까 저는 저렇게 하면 뭐 탄핵 심판이 뭐 오래 끌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얘기하고 어제 나온 얘기들 외에 뭐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그것들을 뭐 공박하든지 뭐 뒷받침하든지 하는 그런 증인들 좀 더 나올 것이고 아마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이런 관련자들 나와서 증언하는 것 외에 얼마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증인들이 다 다릅니다. 얘기가 나오면 결국. 그리고 또 얘기들이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주관적 경험
이런 거니까 객관적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맞춰봐 가지고 예. 그걸 객관적으로 예.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거나 다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결국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총합하고 취합하고 증거와 대비해서 어떤 것은 믿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이야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어제, 그러니까 23일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1차 구속 기한인 28일보다 5일이나 빨라요. 그동안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수처가 이번엔 굉장히 전면으로 나서서 네. 주도를 하면서 수사를 이어왔거든요. 네.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나 네. 그동안의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이외의 다른 수사들은 거의 끝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 수사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의 어떤 저항, 불협조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더 나갔을 때 국민적인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 빨리 넘겨서 수사를 진행을 하거나 공소 제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평가를 좀 하자면 예. 공수처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그냥 독립적으로 능력 부족으로만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위에서의 법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을 때 이렇게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법 제도나 공수처 제도나 이런 거를 보완할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재판 리포트 한번 보시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르면 3월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증인과 증거들을 다수 신청하자 필요한 것만 추리라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증인 13명과 다수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0곳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성남시와 5년간 주고받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주장했던 성남시를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검찰은 협박받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찾는 게 무슨 의미냐며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을 다 찾겠다는 건 소송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판사가 언어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대표의 발언 의도를 설명할 언어학자의 증인 신청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선거법은 의도가 아니라 유권자가 어떻게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필요한 증인만 채택하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3차례 진행한 뒤 이르면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재판을 오래 끌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 재판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그 배심 재판으로 넘겼다라고 하면은 배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이니까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배심 재판은 그날 쫙 다 재판을 해서 바로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배심 재판으로 그 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항소심에서의 어떤 집중 심리 제도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의 성격을 판단했을 때에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거기다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고등법원 6-2부의 어떤 그 심리의 어떤 예고를 봤을 경우에는 빠르면은 3월 내로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 현저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 많은 증인과 증거들을 제시를 했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항소심에 좀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항소심 재판부 자체는 이번 재판의 심리를 좀 조속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이 가지는 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지난번 그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각종 이번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피선거권을 박탈할지 말지가 정해져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예상보다 높은 형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변경을 하고 재판에 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단시간에 여러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좀 의문이 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심 재판이 지연됐던 이유는 1년 9개월 동안 검찰이 공소장 변경 조차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숫자는 43명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증인 숫자는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인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송 지연 우려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채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민들이 본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가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론조사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38%, 민주당 지지율 36% 결과 나왔습니다. 일단은 추이를 보면 양당 모두 지난주보다 3%포인트씩 올랐거든요. 김상일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양쪽의 진영 대결이 너무 격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고 정치권이 과히 잘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양쪽의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어떤 의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 현상,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각 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게 이걸 아전 인수할 게 아니라요. 저 현상은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지지층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제 정치 혐오나 정치 무관심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공당답게 심각하게 한 번 더 자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저희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49%가 나온 여론조사 있고요. 예.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노동일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사태로 이와 같은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런 상황이고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저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8%포인트 차지 나지 않습니까? 예.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하면 6%면은 저야말로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 차이면 8%포인트 차이면 그와 아주 근접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오히려 예.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얘기드리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앞으로 대선 때 저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현재로서 저런 상황에서 민심이 저 정도다 라는 바로미터로 봐야지 저게 나중에 가서 선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유리하게 불리하게 나오는 정당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것에 정말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현재 민심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의 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제 조기 대선이 왔을 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28% 1위를 기록했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여야 후보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민수 장관이 46.4%, 이재명 대표가 41.8% 기록했습니다. 최진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이른바 여당 측 잠룡이 아닌 예. 김문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부상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의 상수로 보는 반면에 그러면은 이 대표의 대항마로서 누가 적합한가 했을 때에 꼿꼿한 지사의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문수 의원 어떻게 보면 장관 정도가 돼야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어떤 보수색의 드라이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어떤 그 추세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 대항마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더불어서 이 상황 이 탄핵 전국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 같아서 향후에 어떤 탄핵 일정과도 일정 부분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김문수 후보를 중도층이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높이 나온다는 거는 중도층은 정치 무관심과 환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결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 진영 모두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양 진영의 어떤 정당 지지도 이렇게 좁혀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